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5강입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고구려와 신라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빈이하고 형준이하고 준서의 열렬한 강의를 올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바로 이번 5강 시작해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선생님이 남북국 시대까지는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속도에 잘 맞춰서 복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5강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강의 첫 번째 키워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이었었고요. 이번의 키워드가 연결되는 국왕입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고구려 밑에 있었던 백제를 압박해가고 결과적으로는 한강 유역을 얻는데 성공했던 국왕이었었죠. 이 국왕이 누구였었냐면 장수왕이라는 인물이었었고, 이 장수왕 시기 때 이번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장수왕과 남진 정책이 나오면 몇 세기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냐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국왕이었었고요. 이 왕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화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바로 진흥왕이라는 인물이었었고요. 이 시기 때는 6세기 신라의 전성기였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맥락부터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국시대 흐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전성기가 어떤 국가의 순서대로 오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 했었죠.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라 어디였었지? 백제였었고, 이 백제의 전성기 몇 세기라고 했어 선생님이? 4세기 때였었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성기라는 건 한강 유역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 제일 먼저 한강 유역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백제였으니까 위례성,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지역을 맨 처음으로 수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었고, 그런데 고구려의 공격으로 서울을 빼앗기고 충청도 지역으로 도망해 갔었죠. 그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웅진은 오늘날 공주 지역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옮겼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삽이고 오늘날 부여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로 보자면 위례성이라는 곳에 시작이 되어서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를 이끌어 가다가 5세기 때 고구려가 쳐들어와 도망을 간 다음에 6세기 때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사비로 수도를 천도했구나.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쓰지는 않겠지만 왕도 대표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 4세기 위례성 시기 때를 대표하는 왕 근초고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비 시기를 대표하는 왕으로서는 성왕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 요 정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전성기 이후에 고구려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다 했었죠. 고구려 전성기 몇 세기라고 얘들아?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였어요. 처음에는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갖고 있다가 졸본성, 이후에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수도라고 했었지.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세기 장수왕 시기 때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 바로 한강역을 차지하게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전성기가 어디였었냐면 신라죠. 신라는 몇 세기? 6세기 때 전성기를 이끌었다 했었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스토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6세기 때 신라가 전성기를 딱 가져왔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한강을 빼앗긴 입장이었던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하면서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혼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다 건너에 있었던 중국 왕조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중국의 당나라 사이에 나당동맹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이 맺어졌었죠. 이게 648년이었었고요. 이러한 나당동맹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김춘추고,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었던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죠. 자, 그러고 이 나당 동맹이 하나씩 삼궁을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멸망시켰던 나라는 백제였었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때가 660년이었어요. 그러고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8년 뒤였었던 668년이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가 결과적으로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얘는 676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신라의 상황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당 동맹부터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이루어졌는지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전체적인 수도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첫 번째 수도 어디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졸본성. 졸본이라고만 쓸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성. 그리고 세 번째 2번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제일 꼭대기 올라와 있네. 이 시기 전성기였을 때고 한강역을 가져갔을 때니까 이때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성일 거야. 그리고 이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장수왕이라 했었는데 하고 쭉 내려와 보니까 왕으로 누가 있어야더라. 장수왕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쌤이랑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태조왕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 태조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붙여주는 건데 이 태조왕은 주몽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왜 태조왕이라고 붙여요? 이때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다운 모습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이 태조왕 시기 때는 영토 확장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 고구려가 괴롭혔었던 여러 국가들 기억나나? 복습해볼까? 민며느리제 실시했었고 군장으로서 읍군과 삼로라고 불렀었고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디였더라? 네, 옥저를 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세기 고국천왕 시기 때는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제를 마련했다라는 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요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얘들아, 원래 우리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만들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부제가 어떻게 쓰냐면 막 부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 계루부,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 연노부 이렇게 있었는데 행정적 성격의 오부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왕을 딱 중심에 두고 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정한다는 거야. 원래는 각각의 부족들의 성격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어. 각 부족의 독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는 계로부라 이름 지을 거야. 우리는 전로부라고 이름 지고 우리는 순노부야.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왕 기준으로 왕 위에 있으니까 너는 북부. 왕 밑에 있으니까 너는 남부. 왕의 왼쪽이니까 너는 서부. 너는 동부. 그러고 왕이 있는 곳은 중앙. 이렇게 총 5개의 부서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행정적 성격의 오부제가 마련되었다는 말은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 강하게 되었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짜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기 때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도 실시했었죠. 이 진대법은 가난한 사람들, 이 빈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였었는데 얘는 선생님이 사회복지적인 성격은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시 굶어 죽어서 백성이 사라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도와준다는 느낌보다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진대법을 실시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세기로 가면 미천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었는데 고구려는 위쪽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어떠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중국 이렇게 쳐보자. 근데 우리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반도 내에 중국의 영토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어디였었냐면 오늘날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요런 중국의 영역이 있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낙랑군이라고 불렀어. 그러고 이 위에 지금 고구려가 위치해 있는 상태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은 지금 낙랑군 밑쪽에 있는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곳이거든. 그럼 한강 지역으로 진출을 요렇게 하려면 무조건 낙랑군을 격파해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태조왕 시기 때는 옥저를 공격을 했다가 이후에 옥저를 공격하고 나서 이 낙랑군을 내가 없애고 나면 한강이랑도 가까워지겠군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밑에 있는 낙랑군을 공격했던 시기가 바로 이 미천왕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천왕 시기 때 낙랑군을 공격해서 고구려가 밑줄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요. 근데 문제가 있지더라. 잘 봐봐. 지금 이 한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 뭘로 해볼까?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
주황색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한강교를 갖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었냐면 백제였었는데 백제 입장에서는 자꾸 지금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상당히 어떤 얘들아 불편해. 그러니까 고구려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백제와 맞붙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구려 몇 세기라고? 4세기? 근데 이 4세기 때 백제에서는 이 4세기 때 백제에서는 어떤 왕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냐면 4세기 때 근초고 왕이 집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구려의 남하가 불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 4세기 때의 고구려 왕이었었던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 왕이랑 운명의 데스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전성기가 어디였다고? 백제였다고. 국력의 수준으로 백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결과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됐었고 이 과정에서 밑줄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침체기 시기는 백제와 누가 싸웠는데 고구려가 싸웠는데 누가 우승 거야? 백제가 우승 거고 고구려는 울게 되었다는 거지. 왜? 고구려 왕이 제거가 되었었고 결국 이 싸움에 승리한 건 누구였으니까? 백제가 승리를 하게 되었었으니까. 여기까지가 4세기 때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고국 원왕이 죽은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국왕이 누구였었냐면 형광펜 쳐봅시다. 소수림왕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소수림왕. 근데 소수림왕이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고구려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은 뭐였었냐면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영토 확장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은 하지 말고 이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 봐봐. 왕이 죽었어 얘들아. 근데 우리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은 왕을 중심으로 신분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왕이 권력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죽어버린 거야. 그럼 귀족들 입장에서도 왕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지. 결국 소수리방이 펼쳤더니 정비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정비하겠다라는 말이냐면 왕권을 어떻게 하겠다?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사상적으로 전진이라는 곳에서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었고 또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 질서를 위해 율령이라는 법도 반포하고요. 또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던 태학도 설립하는 등 이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모두 다 왕권 강화를 위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소수리왕의 정책 덕분에 전성기를 이제 이룩하기 시작했었죠. 바로 그 다음 왕이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집권했던 시기는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때 활동했었던 국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광개토대왕 시기 때 연호를 쓰는데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야. 왜? 이때 왕이 너무 강하니까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지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태왕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은 북쪽 영토를 중심으로 확장을 했었는데 주로 만주와 요동 지역을 차지했었고요. 백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펼친 결과 한강의 이북 지역까지 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강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 여기도 별표. 신라에서 당시 가야하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신라의 왕인 내무랑이 광개토대왕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그래 내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 너를 도와줄게 해서 직접적으로 기병과 보병을 보내서 내무랑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신라 내무랑을 지원했다라는 근거를 알 수 있는 이 근거 또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유물 이거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신라 경주 호우총이라는 곳에서 광개토대왕의 명문 글자가 생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출토되는 걸 통해서 당시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마지막 왕입니다. 장수왕인데요. 이 장수왕 쌤이 몇 세기 때 왕이라 했었지? 5세기 때 왕. 근데 얘들아, 이렇게 가장 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은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나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석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광개토대왕이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장수왕이 자신의 선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광개토대왕보다 중요한 건 별표 충주고구려비인데 충주라고 하는 지역은 얘들아 충청도지만 이곳에 흐르는 강이 남한강이에요. 한강의 남쪽, 한강의 북쪽까지는 광개토대왕인데 드디어 한강 이남 지역을 장악했구나. 결국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써보자. 바로 고구려의 한강유역까지 쓰자. 한강유역 장악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비석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충주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렀어요. 가운데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석을 중원고구려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장수왕 시기 때 우리가 중요했던 거 남쪽으로 가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했었고 평양으로 천도했다라는 뜻은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수도의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새로운 세력들을 키우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백제 한성을 함락하게 되었다. 선생님, 나제 동맹은 무엇인가요?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야. 잠깐 아까 봤던 지도로 확인해 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 지도에서 여기가 백제라면 이 오른쪽에 나라는 신라야. 그럼 봐봐. 고구려가 지금 밀고 내려오면 결국 누가 위기에 처하는 거야? 백제하고 신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지. 그니까 이렇게 둘이 연합을 하게 됐던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젠 신라가 전성기라 해보자. 그럼 이제 누가 위험한 거야? 백제하고 고구려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둘이 연합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가야 한번 볼게요. 자, 가야는 선생님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고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머물렀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국가 안적 상황에서는 각 소국, 국가의 작은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가야가 각 소국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국가들이 화살표로 써볼게요.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야가 하나로 힘을 똘똘 합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야가 막 6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6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힘을 한데 모으기 힘드니 각각의 힘은 어떻겠어? 약하겠지. 그러니까 연맹왕국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가야의 위치가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지. 왜냐면 봐봐, 가야가 영토를 확장하려면 이 강대국이었던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서 고군분투를 해야 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기가 어려웠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초기에는 가야에서 권력을 잡았던 게 누구였었냐면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습니다. 이 금관가야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 충부한 철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 했었죠. 이 철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특히나 이 금관가가 세력이 약해진 배경에서는 5세기 때 고구려가 신라 내무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어 맹주로서 지위를 잃게 되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멸망한 거는 아니라고 했었어. 멸망이 아니라 주도권을 상실한 거야. 주도권 상실. 자, 이렇게 금관가야가 쇠퇴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 고령 지역에서 대가야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권을 갖긴 했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각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여 지배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었고 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나와 있네.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잘 봐봐. 이 금관가야는 그리고 대가야는 멸망당한 대상이 달라요. 공통점은 아무튼 신라 왕들에게 멸망을 했어. 그런데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었는데 멸망당한 왕이 달랐었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볼까요? 신라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에서는 처음에 내무랑이라는 인물 같이 공부했습니다. 내무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신라에서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삼성교립이라고 해요.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박씨의 성,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씨의 성, 석탈의, 김씨의 성, 김알씨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성이 번갈아가며 왕을 하던 시기였다가 내무랑 시기 때부터는 이제 김씨에 의한 왕위의 독점적 세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왕을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었고요. 군장은 군장인데 대군장, 아주 힘이 센 군장이다라고 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시기라고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외와 가야군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고구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우리 이제 이 고구려 왕 누군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 고구려 왕 누구였지 얘들아? 그렇지, 써보자. 고구려 왕 광개토 대왕.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광개토당이 몇 세기 때 인물이라 했었어? 4세기 시기 때 인물이라고 했었지. 자, 근데 결국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구려에게 여러 정치적인 간섭을 받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자, 이후 이제 200년이 지나서 6세기가 됐어요. 6세기 시기 때 지증왕이라는 인물 때 드디어 신라를 신라라고 부르고 왕을 왕이라고 칭호하게 됐었고요. 또 우리 독도 관련된 역사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본다? 신라 지증왕 시기 때 이사부를 통해서 우산국이라고 하는 곳을 정벌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산국 정벌을 시작으로 독도의 역사적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도 했었을 겁니다. 법흥왕 시기 때는 통일적인 법 질서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요. 또 하나 이 법흥이라는 뜻 자체가 불법을 흥하게 한다는 뜻이야. 불법, 불교를 공인합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내 목을 자른다면 부처가 살아계신 걸 내가 알려줄게. 내 목을 자르면 흰 비가 내릴 것이고 꽃비가 내릴 거야. 흰 피가 솟구칠 것이고 꽃비가 내릴 거야.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봤었던 금관가야를 멸망시켰고요.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시에 기구를 하나 설치해요. 병사와 관련된 부서라고 하는 뜻의 병부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귀족들 중에 대표로 상대등이라고 하는 수상을 선출하게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세기 때의 왕인데 진흥왕입니다. 또 지금 몇 세기야? 전성기니까 아하, 이거 6세기야 6세기. 그리고 선생님 전성기 왕들은 자기 자랑하고 싶다며 비석을 만들어요. 단양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기념한 것을 위해 단양 적성비.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북한산 순수비야. 선생님 북한산 순수비가 왜 중요해요? 북한산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서울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산 순수비라고 하는 거는 신라가 어느 유역을 장악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진흥왕 시기 때는 선생님이 아까 진흥왕 하면 떠올라야 한다고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집단을 정비하기도 했었고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배신하고 승리한 결과 한강 유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 세력을 병합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신라와 관련된 왕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문제풀과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이 왕은 왜군이 침입하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네, 물, 왕이고, 우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릇을 호우명 그릇이라고 했었죠. 한 가지 더. 내무랑과 광개토 대왕은 몇 세기 때 왕입니까? 네, 4세기 때 왕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왕 시기 때 오호 낙랑군을 멸망시켰대. 낙랑군 멸망시켰던 거 미천왕 때였었죠. 이것도 몇 세기였습니까? 이것 또한 4세기 때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란과 후연을 격파하고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대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몇 세기라고? 이것 또한 4세기 때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호를 처음 사용한 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가왕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언제 공부했었냐면 앞에 선생님이랑 처음 들어갈 때 요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었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딱 빈칸으로 나온 부분은 어디죠 여러분들? 이사금 다음에 왕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하 얘 먹구나. 마, 립, 간. 그럼 이거는 어떤 왕에 대한 설명이지? 내무랑에 대한 설명이죠. 내무랑 시기 때 김씨의 왕위 세습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던 거 지증왕 시기 때 일이었었고요. 관리를 17등급으로 나가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버풍왕 시기 때 일이에요. 신라의 고령에 대가야 진흥왕이고요.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다. 버풍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 2, 3, 4번은 전부 다 몇 세기 때 있었던 일이었었냐면 6세기 때 일이었었고요. 6세기 때 왕 순서를 한번 나열해보면 지증왕이 first, 버풍왕이 second, third가 진흥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소수리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세기가 떠올라야 하는데 소수리망 몇 세기? 4세기 때 왕이고요. 이 시기 때는 확장보다는 정비를 택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었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대학을 설립했다라는 점. 동해안에 옥저 정복했다. 태조왕 때고요. 1세기 후반대의 사실입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몇 세기? 써놓을까? 1세기.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대에 빈민을 고지하기 위한 진대법 시행했다. 고국 천황 2세기 후반대 국왕입니다. 평양성을 공격한 백제군을 막다가 전사했다. 고구려에서 주군왕 고국 원왕 4세기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는 호우명 그릇 벌써 끝났어.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기상을 느끼길 바란대. 아하, 그러면 이 국가 어디일까? 고구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나 천도 사이의 시기래요. 자, 가를 보니까 고구려가 평양으로 내려왔네. 그럼 이거는 지금 그럼 이거는 지금 남진 정책을 실시한 거고. 그리고 지금 도망갔네. 아하, 그럼 이건 도망갔으니까 웅진이 수도야. 그럼 이건 백제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겠네. 그럼 솔직히 얘들아 이거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어 문제예요.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 한성 지역에 있었던 애들이 웅진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가 내려와서 어디를 먹었으니까 한성을 점령했으니까 백제가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 불교 수용했고요. 율령을 반포했대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대요. 평양이 수도였던 적 언제였었어? 고구려. 그럼 이거 고구려네. 한번 봐봐.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하고 율령 반포한 왕. 이거 소수리망이네. 그리고 고구려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거. 이거 장수왕이네. 그치? 그러면 1번 왕건이 공국했다. 이건 고려지 얘들아. 태학 정답. 골품제 얘는 언제야? 신라 때. 4번 5번은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셔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연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장수왕이니까 얘들아. 장수왕이니까 몇 세기니? 5세기. 백제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대. 그래서 백제왕이 죽었대. 그럼 백제왕이 관산성에서 죽었어? 그럼 이 왕은 누구고? 성왕이고. 성왕이 있던 시기는 몇 세기였어? 6세기. 그럼 이 문제는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던 일이 무엇인지를 고르라는 문제네. 근데 얘들아 문제가 이 나가 성왕이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었어. 왜?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가 관산성에서 결국 죽은 거잖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사이는 2번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1번 3번 4번 5번은 너무나 답이 다르지. 우리 김윤우가 몽골군 격퇴했던 거 이거 언제였었어? 이거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완전 다르고, 최승로가 시무 28주 이것도 고려 중에서도 왕으로 따지면 성종시기 때. 3번 정조 아직 안 배웠고 홍경래는 조선시대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왕이 누군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8번 가국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근데 조금 우리 공부를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김해라는 말, 고령이라는 말, 김해 고령? 아 이거 가야 아니에요? 정말 나이스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어려웠다면 질 좋은 철과 우수한 철수 제작 기술도 있었고 1번 힌트, 2번 힌트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소멸했다. 2번 힌트.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 있었고 김해와 고령 쪽을 중심으로 성장했어. 가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삼국시대의 내용들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백제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 삼국시대 공부할 때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4세기, 5세기, 6세기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세기 때 백제, 5세기 때 고구려, 6세기 때 신라. 그리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각각의 왕들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할 때는 이 4, 5, 6세기 시기 때 어떠한 국왕들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6강입니다. 신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